올라가는 생태계. 생태학자 윌리엄 오 폴스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는 선조들에게 보내는 사과라는 수필집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운 좋은 소수가 사치와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지만 온 세상을 도살하고 중독시키고 고갈시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게 될 비어된 행성, 어쩌면 완전히 전밀한 행성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나는 아들이 내 손주가 11명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불과 며칠 전에 가장 어린 손주가 태어났다. 현재 지구에는 대략 78억 명의 사람이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초토화된 지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지구는 바이오매스 생물 자원에너지 형태로 550 기가톤의 탄소가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중에서 단 0.01%를 차지할 뿐이다. 만일 거대한 시소 한쪽에는 지구상 모든 사람이 반대쪽에는 지구상 모든 세균이 올라탄다면 인간은 하늘 높이 다리를 달랑거리며 하늘로 발사될 것이다. 세균은 우리보다도 훨씬 무겁고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아주 적게 차지하는 유기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대적이고 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깨끗한 물, 건강한 토양, 오염되지 않은 공기의 손실은 인류와 많은 야생종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개체 수는 불과 40년 만에 60%나 줄어들었다. 많은 종이 다음 10년 안에 멸종될 것이다. 이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면 우리뿐 아니라 지구상에 우리가 아는 많은 생명이 오염되어서 실제로 소멸할 수 있다. 일정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20년 동안의 핵심 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말 유전자 변형 작물의 도입은 업계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옥수수, 콩,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모카, 담배 등 라운드 레디 작물들은 글리포세이트 내성의 5에서 5-에놀피루 빌시킴산 3인산 합성 효소 중 하나를 만드는 미생물 유전자 주입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변형된다. 글리포세이트가 방해하는 식임산 경로의 효소다. 알다시피 많은 비GMO 작물 또한 글리포세이트에 흔히 노출된다. 대체로 이러한 작물에는 수확 직전에 후숙이나 건조 목적으로 글리포세이트를 뿌린다. 특히 캐나다처럼 식물의 생육기가 짧은 북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농작물을 강제로 익히기 위해서 글리포세이트를 쓴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관행이 늘어난 배경에는 작물이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하면 수확량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것을 농부들이 알게 된 데 나름의 몫이 있다. 보통 수확 직전에 처리되는 농작물에는 멸기리, 보리, 사탕수수, 해바라기 씨 그리고 병아리 콩, 렌틸콩, 대두 같은 콩과 식물이 포함이 된다.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20년간 주로 수출용으로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콩을 광범위하게 도입했고 이로 인해서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매우 증가했다. 1980년대에 도입된 글리포세이트 사용은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에서 4배로 뛰었다. 과학의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사탕무 밭에서 사용된 5가지 제초제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지속되고 가을에 뿌리면 봄에까지 여전히 남아있다고, 또 과학자들이 포세이트를 많이 사용한 곳에서 시간에 따른 총 사용량이 최근 도포에 쓰인 사용량보다도 토양 속의 글리포세이트의 검출량과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레디데드가 자라는 아르헨티나 밤버스 지역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농부가 매년 뿌리는 이 사용량이 분해 속도를 넘어선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늘날 환경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2012년 프랑스와 영국 과학자 팀은 농업용 권장량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이것에 노출되자 니들란스라는 진균에 존재하는 단백질 82개의 발현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발현이 변한 단백질 대다수가 해독작용과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했으며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대사, 시트르산 회로와 연관된 것도 있었다. 이 연구는 포세트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물까지도 복잡한 방식으로 교란해 비정상적으로 단백질 생산을 늘리거나 줄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만연해진 진균층의 실체. 흔히 사람들이 진균과 버섯을 병원균과 관련지었지만 실제로 인간 토양 생태계 전체에 이로운 진균이 많다. 실제로 우리는 진균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균이 생물 뿌리에 침입하여서 원뿌리에 균의 균사가 연결된 구조인데 식물 뿌리 주변의 균권에 살면서 식물과 토양의 생태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득을 준다. 사생형 균사체로 광략하게 연결되어 있는 균은 영양분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서 가뭄, 염분, 곤충 독성 노출에 대한 식물의 저항력을 높인다. 균사체는 심지어 서로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식물들 사이에 통신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균은 살아있는 물질과 죽은 물질이 복잡하게 장대하게 조직되어 있는 지하 생태계의 일부이다. 토양계에는 진균, 세균, 선충, 원생동물뿐만 아니라 지렁이, 개미, 땅속, 곤충, 굴을 파는 동물처럼 비교적 큰 생물을 비롯해서 수조 개의 미생물이 있다. 건강한 토양 생태계는 곧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이다. 하지만 포세트는 그 균형을 파괴한다. 포세트는 병원균이 과잉 증식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는 주로 푸셔륨, 길루스 계통에 생성된 미콕신이라는 독소 때문이다. 캐나다 서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포세트 사용이 병원성 진균 확산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병원균을 만들어내는 과다한 양의 옥살산은 식물 조직에 축적되어서 식물의 수소 이온 농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pH 5 이하에서 가장 잘 활동하는 효소를 가진 진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진균의 효소가 방출하는 대사물질들은 그 식물을 시들게 한다. 백문선 진균은 인간뿐 아니라 각지 양서류, 파충류의 건강을 위협한다. 내 조카 하나가 최근에 칸디다증에 걸렸다. 혀는 하얀 막이 두텁게 끼고 입안은 솜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웠다. 칸디다균에 감염되면 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발톱이 가렵다가 갈색으로 변하며 갈라진다. 중남미 농촌 지역의 야외 노동자들은 때때로 파라콕시디오이드 진균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는다. 질환은 림프샘 부종, 발열, 체중 감소를 동반하며 입과 목에 병변을 일으킨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피부, 손톱, 머리카락의 진균증이 발생한다.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진균증을 앓는다. 매년 진균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0만 명이다. 진균증 관련 전 세계 사망률은 결핵 사망률보다도 높고 말리리아 사망률보다도 3배 더 높다. 위중해 줄 수 있는 흔한 진균증에는 아스페르길루스, 또 배포자충 폐렴, 칸디다, 아군 등등이 있다. 토양과 물속의 글리포세이트가 진균증 증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많은 병원성 진균이 포세트 양분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포세트가 존재하는 번성된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누르곰팡이 같은 특정 진균을 사용하면 토양에서 글리포세트가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병원성 진균의 증거와 포세트 남녀 사이에 또 다른 연관이 있다. 일장에서 포세트가 항생제로 특허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의 내장 속 다양한 세균이 포세트에 민감하여 이 항생물질로 인해서 손실이 된다. 때문에 칸디다균 같은 진균이 불균형적으로 확장할 기회가 된다. 아르헨티나 과학자들이 포세트에 노출된 토양에서 번성한 진균과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 번성한 진균을 비교하고 혐오의 야생종인 칸디다 그루세이가 포세트에 노출된 토양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확실히 이 진균은 포세트에 노출된 토양에서 잘 분해했다. 칸디다 그루세이는 현재 사람 감염이 가능한 다제내성 진균으로 면역 체계 약화로 인해서 백혈병과 어린 부종을 앓는 사람들에게 주요 위협이 되어 왔다. 모든 연구에서 흥미로운 모순을 눈치채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분해하는 병원성 진균은 인간 숙주 안에서 다른 종보다도 분명한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포세트를 제거함으로써 글리포세트의 독성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한다. 손상된 토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차 진균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균의 과잉 증식은 우려할 만하다. 2019년의 11월 13일 미국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진균의 치료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10년 전 일본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칸디다소 신종인 칸디다 아우리스를 선정했다. 이 진균은 현재 여러 대륙의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알려진 모든 진항균제에 내성이 있다.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뉴욕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칸디다 아우리스 관련 확인된 임상 사례가 총 1364건이다. 사망률이 30에서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누구나 진균증에서 굴복할 수 있지만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특히 취약하다.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글리포세트는 면역체계를 위협한다. 진균의 내성이 가장 문제시되는 곳은 글리포세트 사용이 가장 만연한 곳이기도 하다. 포세트 사용이 과거에 그랬듯이 계속 확대된다면 장차 진균증이 대유행하리라 예상해 봄직하다. 물 오염의 주범은 과학자들은 미국 전역의 토양 대정물 배수로 배수관 빗물 강 하천에서 포세트를 검출해왔다. 캐나다의 세인트로 강 하계에서 채취한 물에서 68개 중에서 84%에서 오염이 발견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칼도바 주변의 집약 녹지에 채취한 표본에 기초한 연구에서 물 퇴적물 부유 퇴적물에서 포세트 발견 빈도수가 높았다. 수레의 포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를 끼친다. 플로리다 중남부에는 옥기초 비오는 수확 직전에 포세트가 뿌려지는 사탕수수 밭으로 인해서 남세균이 번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남주류로 알려진 남세균은 담수 염분이 섞인 물이나 해수에서 자라며 수온이 높고 인산점이 많은 물속에서 번성한다. 수로에서의 인산점의 양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인산염에 오염되지 않은 미국 전역의 하천 비율은 2004년 24.5%에서 오는 후 10.4%로 2014년에 단 1.6%만 감소했다. 한때 상대적으로 인산염이 없었던 하천들이 지금은 인산염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 해양청 이 부영양화를 미국 수로의 주요 위협으로 보았지만 영양분 오염은 국경을 따르지 않는 세계적인 문제다. 그 영향은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미국 미시시피강 여역 삼각주 바깥에 있는 거대한 대이드전까지 모든 곳에 이른다. 부영양화는 동물이 산소에 굶주리면서 남세균의 과잉증식, 독성조리의 번성, 물고기 폐사, 대드전으로 이어진다. 물론 오염된 물은 의류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에 해를 끼친다. 인산염은 부영양화의 주요 공급원이다. 인산미료가 명백한 인산염 공급원이지만
많은 사람이 글리포세트라는 또 다른 불길한 공급원을 간과한다. 서형성인 포세트는 자신을 분해하는 미생물 덕분에 서로의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은 많지 않지만은 남세계는 포세트를 너무 좋아해서 포세트를 인을 이용해서 인산염을 만든다. 남세계는 오염된 물에서 잘 자란다. 이것은 플로리다 해안과 인근 수역을 비롯해서 포세트가 많이 쓰이는 농업지역을 둘러싼 얕은 바다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거대한 문제다. 과학자들이 강하천 쓰러는 말할 것도 없고 폭우홍수 번성하는 물주기를 이용해된 포세트를 해안가에서 멀리 대양으로 운반하고 포세트는 거의 분해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포세트는 31도씨의 어두운 물 속에서 315일이 지속이 되며 햇빛이 없는 바닷물 속에 존속한다. 25도씨의 빛이 적은 좀 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47일 존속할 것이다. 수로의 포세트 문제로는 부영향으로 그치지 않는다. 포세트 자체로는 수중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다프니아속 물벼룩은 수중먹이 그물의 중심으로 전세계 담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은 최근에 포세트로 미발달된 난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성숙 분열을 늦추고 출생 때 자손의 크기를 줄이며 DNA를 손상하고 물벼룩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을 바꾼다. 2020년 발표된 연구는 벼룩의 마이크로바이옴에 포세트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특정 미생물이 지네치하게 많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생태계에서 다프니아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때 연구진은 제초제가 전체적으로 담수 먹이 그물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미 그렇다고 본다. 이 외에도 과학자들은 포세트에 노출된 개들이 정자 개수 감소와 비정상적인 정자의 증가를 겪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급성 농도의 포세트 노출된 민물 가재에 관한 철저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혈림 분해에 다양한 효소의 활성 변화를 찾아냈다. 가재는 화학물질 노출에 아주 민감한 생물로 포세트에 노출되면서 간, 췌장, 혈구에 세포 손상이 일어났다. 간과 췌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효소의 활성이 감소했는데 이런 간과 췌장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다. 포세트 노출된 가재는 껍질도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과학자들이 관찰한 혈액세포 손상과 과학적 스트레스 증가는 면역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양상은 가재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노출 이전에 가재는 사회적 집단으로 모여서 먹이를 나누었다. 노출 이후에는 은신처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 대조군에서는 간척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포세트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식균성 경로를 결혼하여 세로토닌이 결핍된 탓이었을까? 세로토닌은 식물과 장내 미생물의 식균성 경로를 통해서 합성하는 세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인 트립토판으로부터 생성된다. 글리포세트의 식균성 경로 차단은 식물을 죽이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여겨지고 있다. 체내에서는 세로토닌이 주로 내장에서 생성된다. 글리포세트로 노출된 인해서 식량의 트립토판 결핍과 장내 미생물의 트립토판 합성 손상이 결합하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전신 세로토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매우 충격적인 비보가 또 있다. 육질에 밀려와서 자초된 돌고래들의 뇌에 알츠하이머 특유의 징후인 알미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플라크가 눈에 띈 것이다. 2019년 해양물질 신경학자, 화학자, 심지어 법의학자가 참여한 연구팀이 플로리다 주와 매사추세츠에 밀려온 돌고래 14마리를 검사했다. 이 중에 13마리의 뇌에 베타 N 메틸 아미노 알라닌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런 돌고래의 뇌에 93%에서 발견된 이 아미노산은 남세균으로 생성되며 신경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은 지구에 없다. 수로염은 우리 자신을 독살하는 것이다.